여러분 퇴근길 지옥철에서 혹은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진짜 로또나 한 방 터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강남에 건물 하나만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셨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가장 짜릿하게 느끼는 판타지가 뭘까요? 바로 내 땅, 내 건물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굴러들어오는 그 월세 받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친구들이랑 둘러앉아서 이 게임을 합니다.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온 숫자만큼 말을 옮기고 서울 사고 뉴욕 사고 호텔 짓고 빌딩 올리는 게임. 그러다가 친구가 내 땅에 걸리면 야 통행료 내놔. 없으면 파산해. 라고 외치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 잔혹한 게임. 네, 바로 부르마블의 원조 모노폴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10억 명 이상이 즐겼다는 이 게임은 자본주의가 얼마나 달콤하고 또 얼마나 냉혹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최고의 오락거리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게임이 원래는 자본주의를 찬양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정반대로 자본주의를 저주하고 비판하려고 만든 게임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이 게임을 처음 만든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만장자 남자가 아니라 독점을 혐오했던 한 가난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면서 와 독점이 이렇게 나쁜 거구나. 우리가 땅을 나눠 가져야겠구나라고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의 뒤통수를 아주 거칠게 때려버렸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도둑 맞았고 그녀가 경고하려고 했던 그 독점의 기술은 전 세계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만드는 교과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주사위 놀이판 뒤에 숨겨진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도둑질 그리고 친구를 파산시켜야만 내가 승리하는 이 잔인한 룰이 어떻게 우리 영혼을 잠식했는지에 대한 씁쓸한 진실입니다. 캔맥주 하나 따서 홀짝이면서 듣기 딱 좋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노폴리의 공식 역사, 즉 거짓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통 모노폴리의 탄생 신화는 이렇습니다.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이라는 전례 없는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사람들은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줄을 섰죠. 찰스 데로우라는 남자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원래 히터 세일즈맨이었는데 대공황 때문에 해고당하고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할 일도 없던 그가 어느 날 집 지하실에서 식탁보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해서 게임 하나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들고 장난감 회사인 파커 브라더스를 찾아가죠.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결국 대박을 터뜨려서 세계 최초의 게임 디자이너 백만장자가 되었다. 어떻습니까? 아주 전형적인 아메리칸 드림이죠. 가난한 실직자가 아이디어 하나로 인생 역전했다는 이 스토리는 모노폴리 게임박스 안에도 적혀 있었고 수십 년 동안 정설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찰스 데로우는 발명가가 아니라 훔친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포장한 아주 뻔뻔한 작물합이었으니까요. 진짜 이야기는 그보다 30년 전인 19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인공은 엘리자베스 리지 맥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당시로서는 아주 보기 드문 신여성이었습니다. 속기사이자 시인, 코미디 배우 그리고 페미니스트였죠. 그녀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제학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빠져 있었던 건 헨리 조지라는 경제학자의 이론이었습니다. 헨리 조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땀 흘려 만든 물건은 개인이 가져도 되지만 땅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지 않느냐. 자연이 준 땅을 개인이 독점하고 거기서 불로소득인 지대를 걷는 건 도둑질이다. 땅에서 나오는 수익은 세금으로 걷어서 다 같이 나눠 써야 한다. 이걸 토지 단일세 이론이라고 하는데 리지 맥이는 이 사상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경제학 이론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너무 어렵고 지루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사실을 사람들한테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녀는 무릎을 탁 칩니다. 그래, 게임을 만들자. 사람들이 직접 땅 주인이 되어보고 소장농이 되어보면 지주가 돈을 독점하는 게 얼마나 부당한지 뼈저리게 느낄 거야. 그렇게 해서 1904년 그녀는 지주게임, 더 랜들로즈 게임이라는 보드게임을 특허로 등록합니다. 이게 바로 모노폴리의 진짜 원조입니다. 그런데 이 원조 게임에는 지금의 모노폴리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게임 규칙이 2가지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규칙은 번영 모드였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땅에서 나오는 수익을 세금으로 걷어서 플레이어들에게 골고루 나눠줍니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그 돈으로 학교도 짓고 도로도 닦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풍요로워지고 가장 적게 가진 플레이어의 돈이 2배가 되면 게임이 끝납니다. 즉 다 같이 잘 살고 하호 웃으며 끝나는 해피엔딩 규칙이었죠. 리지 맥이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바로 이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교 체험을 위해 2번째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독점 모드입니다. 이 모드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땅을 사재기하고 건물을 올려서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비싼 임대료를 뜯어내고 결국 나 빼고 나머지 친구들을 싹 다 파산시켜서 알거지로 만드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아는 바로 그 규칙이죠. 그녀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를 다 해보세요. 독점 모드를 해보면 친구가 파산하고 기분이 더럽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번영 모드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걸 깨닫게 하려는 교육용 시뮬레이션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게임을 해본 사람들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과 정반대였거든요. 사람들은 번영 모드를 지루해했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땅 샀는데 왜 돈을 나눠줘야 해? 재미없어. 반면에 독점 모드에는 열광했습니다. 친구가 내 땅에 걸려서 비명을 지르고 가진 돈을 다 털어서 나한테 바칠 때 느껴지는 그 짜릿한 정복감. 내가 이 구역의 왕이 된 것 같은 그 쾌감에 사람들은 중독되었습니다. 결국 리지 매기의 게임은 독점은 나쁘다를 가르치려다 독점은 진짜 재밌다를 가르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게임은 정식으로 대량 판매되지는 않았지만 아름아름 지식인들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습니다. 특히 케이커 교도들이 사는 마을이나 대학 캠퍼스에서 손으로 그려서 만든 복사본들이 퍼져나갔죠. 사람들은 게임 이름을 옥션이나 모노폴리라고 부르며 자기들끼리 규칙을 조금씩 바꿔서 즐겼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932년 필라델피아에 살던 찰스 데로우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이 게임을 접하게 됩니다. 찰스 데로우는 게임을 하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이거다. 이걸 팔면 돈방석에 앉겠다. 그는 친구에게 게임 규칙을 적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리지 매기가 만든 원작의 디자인, 규칙, 심지어 보드판에 적혀있던 오타까지 그대로 베껴서 자기 것인 양 포장을 합니다. 그는 이 게임을 들고 장난감 회사 파커 브라더스를 찾아갑니다. 파커 브라더스 경영진은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게임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게임 시간이 너무 길어요. 무엇보다 남을 파산시켜야 끝난다는 게 너무 비윤리적이라서 가족 게임으로는 안 맞습니다. 무려 52가지의 결격 사유가 있다며 거절했죠. 하지만 찰스 데로우는 포기하지 않고 백화점에서 소량으로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게 그야말로 미친 듯이 팔려나가는 겁니다. 왜냐? 당시는 대공황 시절이었으니까요. 현실에서는 땡전 한 푼 없는 실업자지만 게임판 위에서만큼은 내가 뉴욕의 건물주가 되고 은행장이 될 수 있었거든요. 현실이 비참할수록 사람들은 이 가짜 돈놀이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5센트짜리 빵을 못 사서 굶는 사람들이 게임 속에서는 수천 달러를 펑펑 쓰며 대리 만족을 느낀 거죠. 이 광경을 본 파커 브라더스는 태도를 싹 바꿉니다. 이거 물건이다. 윤리고 뭐고 일단 돈이 되잖아. 그들은 찰스 데로우에게 거액을 주고 판권을 사들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찜찜한 구석이 발견됩니다. 찰스 데로우가 발명했다고 하는데 시중에 이미 비슷한 게임들이 지주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회사는 조사를 시작했고 곧 원작자가 리지 매기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만약 리지 매기가 나타나서 이거 내 거야 라고 소송을 걸면 대박난 사업이 하루아침에 엎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파커 브라더스의 사장 조지 파커는 교활한 작전을 짭니다. 그는 리지 매기를 찾아가서 아주 신사적인 척 연기를 합니다. 부인, 당신의 게임이 교육적으로 아주 훌륭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게임을 널리 알리고 싶은데 판권을 넘겨주시겠습니까? 리지 매기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내 뜻이 통했구나. 대형 회사가 내 게임을 팔아주면 전 세계 사람들이 헨리 조지의 경제 이론을 배우고 독점의 폐해를 깨닫게 되겠구나. 순진했던 그녀는 단돈 500달러, 지금 돈으로 치면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의 특허권을 넘깁니다. 로열티 계약?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돈보다 자신의 교육적 메시지가 퍼지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파커 브라더스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그들은 리지 매기의 지주 게임은 아주 조금만 찍어서 구석에 처박아두고 찰스 데로우가 훔쳐서 만든 모노폴리만 전력으로 홍보했습니다. 리지 매기가 뒤늦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계약서대로 우리는 당신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많이 안 팔리는 건 우리 탓이 아니죠. 회사는 찰스 데로우를 천재 발명가로 포장해서 마케팅에 활용했습니다. 대공황 시대의 실업자가 만든 기적의 게임이라는 스토리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으니까요. 결국 찰스 데로우는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여 진짜로 호화로운 저택을 짓고 세계 여행을 다니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리지 매기는 194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이 만든 게임이 자본주의의 괴물이 되어가는 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신문에 난 부고 기사에는 그녀가 모노폴리의 원작자라는 사실조차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970년대에 어떤 경제학 교수가 우연히 옛날
특허 문서를 발견하기 전까지 철저하게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아이러니의 극치 아닙니까? 독점을 비판하려고 만든 게임이 독점 기업에 의해 아이디어가 독점당하고 그 게임을 통해 누군가는 독점적인 부를 누렸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더 씁쓸한 건 우리 자신입니다. 리지 매기는 우리가 번역 모드를 즐기길 바랐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독점 모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모노폴리나 부루마블 하면서 친구가 파산 직전에 몰렸을 때 불쌍하니까 내 땅 통행료는 안 받을게라고 봐준 적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짤없어. 건물 팔아서라도 내놔. 대출 받아서라도 내놔. 라고 낄낄거리며 받아냈을 겁니다. 게임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잠재적인 약탈자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 하는 구조를 즐기고 운 좋게 좋은 땅을 선점하면 그게 내 능력인 양 으스댑니다. 리지 매기가 그토록 경계했던 탐욕스러운 지주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따리를 틀고 있었다는 걸 이 게임은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모노폴리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매년 수백만 개가 팔립니다. 맥도날드와 제휴해서 햄버거를 많이 먹으면 당첨권을 주는 이벤트도 하고 카드 결제기가 달린 최신 버전도 나옵니다. 자본주의의 꼭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저승에 있는 리지 매기가 이 꼴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뒷목을 잡고 쓰러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 봐라. 내가 뭐랬냐. 인간은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나 독점하고 싶어 한다니까. 너희들이 게임판 위에서 주사위 굴리며 느끼는 그 탐욕, 그게 바로 너희가 사는 세상의 진짜 얼굴이다. 오늘 밤 집에 굴러다니는 부루마블이나 모노폴리 상자가 있다면 한번 열어보시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가짜 지폐와 플라스틱 호텔들을 보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게임이 만든 거대한 판 속에서 플레이당하고 있는 걸까요? 친구를 파산시키고 얻은 그 가짜 돈다발이 주는 쾌감이 혹시 현실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보다 더 달콤한 건 아닐까요? 독점을 경고하려다 독점의 신화가 되어버린 비운의 게임 모노폴리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밤은 누군가를 파산시키기보다는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나누는 번역 모드의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